1952년생 박종민 씨는 2017년 3월 서울 서초구 법원단지 인근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마지막 출근을 마쳤습니다. 35년간 법조인으로 살아온 그의 책상 위에는 감사패와 함께 은퇴 기념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시간이구나. 손자들과 놀아주고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미뤄뒀던 책도 읽으며 평온하게 살 수 있겠지. 그의 마음속에는 잔잔한 호수 같은 노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이란 우리가 그린 설계도대로 펼쳐지지 않습니다. 은퇴 후 6개월이 지난 2017년 9월 박 씨는 건강검진에서 예상치 못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췌장의 종양이 발견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소아기내과 진료실에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초기 단계입니다만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그 순간 그가 그토록 기다려온 평온한 노후는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아내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질병이라는 첫 번째 파도가 지나가기도 전에 두 번째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2018년 봄 30년 넘게 함께 일했던 후배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은퇴 후에도 가끔 만나 식사하며 법률 자문을 해주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후배가 박 씨를 이제 쓸모 없어진 사람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 일하며 쌓아온 관계가 직함 하나 사라지자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에 박 씨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강남역 인근 카페에서 그는 식어가는 커피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건가 아니면 세상이 원래 이런 건가? 경제적 상실은 더욱 구체적인 형태로 다가왔습니다. 박 씨는 은퇴 전 지인의 권유로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상가 건물에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투자했는데 2018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매달 대출 이자만 200만 원씩 나가는 상황에서 그는 처음으로 경제적 불안을 느꼈습니다.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았던 그에게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일은 고통스러운 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2019년 1월 국민은행 여의도 지점 창구에서 대출 연장 서류의 도장을 찍으며 그는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독일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1818년 출간한 그의 대표작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만족이란 단지 결핍의 일시적 중단일 뿐 새로운 욕망과 고통이 곧 뒤따른다. 프랑크푸르트에서 홀로 살며 평생 비관주의 철학을 탐구했던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마치 박 씨의 상황을 200년 전에 예견한 듯합니다.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 어떤 지위에 오르면, 은퇴하면 그때는 평온할 거라고. 하지만 삶은 원래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여름 박 씨는 서울 성북구 북한산 자락에 있는 작은 암자를 찾았습니다. 지인이 소개해준 스님과 차를 마시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입 밖에 꺼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애썼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저에게만 일어나는 걸까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살님, 상실은 보살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삶의 본질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젊음을, 건강을, 관계를, 시간을. 문제는 상실 그 자체가 아니라 상실이 없을 거라는 우리의 환상입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019년 7월 15일. 오늘 깨달았다.
내가 괴로웠던 이유는 상실 때문이 아니라 상실이 없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모두가 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구나. 그 문장을 쓰는 순간 그의 어깨에 실렸던 죄책감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1960년생 김영숙 씨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2020년 초 그녀는 남편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인생의 가장 큰 파도를 맞았습니다. 결혼 35년 만에 찾아온 혼자만의 삶은 그녀가 전혀 준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인 서울 아산병원 영안실에서 문상객들이 떠나고 나자 그녀는 빈 복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나 자신만 남았을 때 나는 무엇인가? 그 질문은 답이 없었고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진자처럼 오간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이고 욕망이 충족되면 권태가 찾아온다. 이 말은 1851년 출간된 여록과 보유 제한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씨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의 건강을 걱정하며 고통스러워했고 남편이 떠난 후에는 할 일 없는 권태로움에 시달렸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않습니다. 한 고통이 지나가면 다른 형태의 고통이 찾아올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깨달음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진실을 아는 것이 첫 번째 자유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1958년생 이철수 씨는 2021년 당뇨 합병증으로 왼쪽 눈이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안과 진료실에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회복은 어렵습니다. 그 순간 이 씨는 분노했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나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셨는데. 하지만 몇 달 후 그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만난 한 노인의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젊은이, 병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당신만 특별히 선택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쪽 눈이라도 남아있는 게 감사한 일 아닙니까? 상실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2022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9.2%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면 70세 이상의 45.8%가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당신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같은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박종민 씨는 2022년 가을 자신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질병의 진행, 관계의 상실,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그 속에서 느낀 절망과 분노와 슬픔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만의 특별한 형벌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 경험이라는 것을. 서울 마포구 한강변을 걸으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상실은 나의 잘못이 아니었다. 삶의 본질이었구나. 쇼펜하우어는 만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착각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 말은 1851년 그가 63세 되던 해에 쓴 글입니다. 프랑크푸르트 자신의 서재에서 혼자 살며 세상과 거리를 두고 살던 그 철학자는 인간,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진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상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1955년생 최명혜 씨는 2023년 초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유방외과 진료실에서 의사의 설명을 듣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백지처럼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녀는 자신의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암에 걸린 게 엄마 잘못은 아니야. 세포가 늙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제 치료받으면서 남은 시간을 잘 살면 되는 거야. 그 말을 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상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용기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 그 상실, 그 막막함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파도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들, 부산 자갈치 시장을 걷는 할머니들, 대구 서문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 광주 무등산을 오르는 등산객들, 모두가 각자의 상실을 안고 살아갑니다. 상실은 인간됨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박종민 씨는 지금도 3개월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2024년 현재 그의 건강 상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파주의 상가 건물은 결국 손해를 보고 팔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상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간 사람들은 떠나갔고 남은 사람들은 남았습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잔잔했던 바다는 애초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했던 평온은 환상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환상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항해가 시작된다는 것을. 상실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삶의 본질입니다. 이 문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어깨에서 죄책감이 내려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왜 나만이라고 묻지 않게 됩니다. 대신 이제 어떻게라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야말로 진정한 항해의 시작입니다. 2019년 가을 경기도 분당에 사는 1957년생 정수영 씨는 아들의 이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 카페에서 아들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헤어지기로 했어요. 정 씨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넘게 교사로 일하며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그였습니다. 아들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보냈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켰으며 결혼할 때 서울 송파구에 아파트까지 마련해줬습니다. 내가 모든 걸 준비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는 며칠 밤을 잠 못 이루며 자책했습니다. 정 씨는 아들의 결혼 생활을 되돌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먼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참으면 안 되겠니? 결혼이 원래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하지만 며느리는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이건 저희 부부의 문제예요. 다음으로 그는 아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2019년 11월 어느 주말 분당 자택 거실에서 그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하면 내 인생이 망가져. 애들은 어떻게 하려고. 다시 생각해봐.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정 씨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자식의 인생조차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현실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분노했고 슬퍼했고 무엇보다 깊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카페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지? 세상 모든 게 내 손을 빠져나가는 것 같아.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서기 125년경 그의 제자 아리아노스가 기록한 다마록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물에는 두 가지가 있다. 우리의 통제권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 통제권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판단, 욕망, 회피,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이다. 통제권 밖에 있는 것은 우리의 육체, 재산, 평판, 지위,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아닌 모든 것이다. 에픽테토스 자신은 노예로 태어나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 니코폴리스에서 학교를 운영하며 가르쳤던 그는
누구보다 통제할 수 없는 삶의 조건 속에서 자유를 찾는 법을 알았습니다. 정수영 씨는 2020년 초 우연히 서점에서 에픽테토스의 엔케이리디온, 곧 손에 쥐는 책이라는 뜻의 작은 책을 발견했습니다. 경기도 분당 야탐역 근처 교보문고에서 그는 그 책의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다. 그 단순한 문장이 그의 가슴을 쳤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책을 사서 근처 카페로 갔고 단숨에 책 전체를 읽었습니다. 2020년 2월 15일 그날의 일기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평생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 애쓰며 살았구나. 부산 동래구에 사는 1962년생 한미숙 씨의 경험도 비슷합니다. 그녀는 딸이 결혼을 늦추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잔소리했습니다. 2021년 설날 부산 자택에서 온 가족이 모였을 때 그녀는 또다시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결혼 안 하니? 엄마 속 좀 그만 썩여. 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 인생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한 씨는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하지만 딸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고 그날 이후 한 씨에게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한미숙 씨는 몇 달 동안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고 때로는 딸이 사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까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관계는 더 나빠졌습니다. 2021년 여름 부산 광안리 해변을 걸으며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딸을 붙잡으려 할수록 딸은 더 멀어지고 있구나. 통제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관계를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제권 밖의 것들에 집착할 때 우리는 방해받고 혼란스러워지며 불평하게 되고 신과 인간을 비난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것만을 자유롭다고 여기고 타인의 것을 본래 타인의 것으로 여긴다면 아무도 우리를 강요하지 못할 것이며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구절은 엔케이리디온 제1장에 나옵니다. 서기 2세기 로마 제국 시대에 쓰인 이 문장이 21세기를 사는 한국의 노년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1959년생 김태준 씨는 2022년 손자의 대학 진학을 두고 며느리와 심하게 다퉜습니다. 손자가 미술대학에 가겠다고 하자 김 씨는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미대를 나와서 뭐 하려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공대나 경영학과로 가야지. 하지만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님, 애 인생은 애가 선택해야죠. 김 씨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 집안 가장인데 내 말을 안 들어. 결국 그날 저녁 서울 노원구 자택 거실에서 큰 말다툼이 벌어졌고 며느리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아들, 손자와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김태준 씨는 그날 밤 홀로 남겨졌습니다. 빈 거실에 앉아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가족을 위해 좋은 말을 한 건데.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2022년 가을 서울 북한산 등산로를 오르며 그는 등산 동호회 회원에게 하소연했습니다. 그 회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 선배님, 손자 인생은 손자가 사는 겁니다. 선배님이 대신 살아줄 수 없잖아요. 그 말이 김 씨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 때 우리는 노예가 됩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한 노예란 단순히 법적 지위가 아닙니다. 정신적 노예를 뜻합니다. 타인의 행동, 세상의 변화, 흘러가는 시간, 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순간 우리는 그것들의 노예가 됩니다. 반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1956년생 이명자 씨는 2023년 초 남편의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신경과에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초기 알츠하이머입니다. 앞으로 증상이 진행될 겁니다. 이 씨는 절망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조금씩 자신을 잊어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온갖 민간요법을 시도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치매에 좋다는 음식을 찾아 매일 만들었고, 뇌운동 프로그램에 남편을 등록시켰으며 한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2023년 여름 남편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이명자 씨는 지쳐갔고 분노했고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그러던 어느 날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그녀는 한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엔케이리디온이었습니다. 책의 한 구절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사건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 우리를 괴롭힌다. 이명자 씨는 그날 밤 깊이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치매는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병의 진행을 막을 수 없고 과거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자신의 태도입니다. 2023년 8월 20일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남편의 병은 내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남편을 대하는 내 마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에픽테토스는 또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얻을 수 없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다. 이 말은 다마록 제세권에 나옵니다. 서기 108년경 로마 니코폴리스에서 에픽테토스가 제자들에게 했던 강의 내용을 아리아노스가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내 뜻대로 살기를, 배우자가 변하기를, 세상이 공정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우리 통제권 밖에 있습니다. 정수영 씨는 2020년 봄 아들의 이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분당 자택에서 아들과 마주 앉아 그는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내 인생에 너무 간섭했구나. 이제는 내가 선택한 길을 존중할게.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의 결혼 생활을 내가 책임질 수 없고 내 행복을 내가 만들어줄 수도 없어. 그건 내 몫이야. 아버지는 다만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줄게. 그 순간 정수영 씨는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식의 인생을 책임지려 했던 그 무게, 세상을 내 뜻대로 만들려 했던 그 집착이 내려갔습니다. 그는 밖을 향해 젖던 노를 내려놓았습니다. 바다를 바꿀 수 없다면 배 안을 살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20년 4월 10일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 손을 뗐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진다. 한미숙 씨도 비슷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2021년 가을 그녀는 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내 인생에 너무 간섭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바랄게. 그리고 그녀는 정말로 간섭을 멈췄습니다. 전화를 하더라도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고 딸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후 딸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주말에 부산 내려가도 돼요.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를 바꿀 순 없지만 배의 키는 내가 쥐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픽테토스가 전하는 자유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폭풍을 멈출 수 없고 파도의 높이를 조절할 수 없으며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의 키를 어느 방향으로 돌리는가, 돛을 올리는가 내리는가, 배 안에 물을 퍼내는가, 그대로 두는가,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김태준 씨는 2023년 초 손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서울 노원구 자택 서재에서 만년필로 한자 정성스럽게 쓴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내 꿈을 존중하지 못했구나. 이제 할아버지는 알았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라는 걸. 미술대학에 가든 다른 길을 가든 할아버지는 내 편이야. 내가 선택한 길을 응원할게. 그 편지를 받은 손자는 할아버지를 찾아왔고 둘은 오랜만에 마음을 나눴습니다. 이명자 씨는 지금도 대구에서 치매를 앓는 남편을 돌보고 있습니다. 병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남편은 가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2024년 어느 날 대구 수성못 호숫가를 산책하며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병을 고칠 수 없어. 하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 통제권 밖의 것에서 손을 떼자 통제권 안의 것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밖을 향한 노지를 멈추는 것, 이것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집착에서 벗어나 내면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평화의 시작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의 몸으로 태어나 평생 자유를 누리지 못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바다를 바꿀 순 없지만 배의 키는 내가 쥐고 있습니다. 2021년 겨울 서울 강북구에 사는 1958년생 윤정혜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졌습니다. 남편은 2020년 여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각각 미국과 제주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아파트 32평 공간은 그녀에게 너무 컸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힘들었습니다. 오후 6시가 되면 남편이 돌아올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고 텅 빈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으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 씨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침에는 북한산 등산 동호회 활동을, 오후에는 강북구 문화센터 요가 수업을, 저녁에는 성당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했습니다.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그녀는 성당에서 밤늦게까지 봉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어둡고 조용한 집 안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무섭다. 고독이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다. 경상남도 창원시에 사는 1960년생 강동수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2022년 초 은퇴 후 그는 갑자기 찾아온 침묵을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40년 가까이 회사 생활을 하며 늘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았던 그였습니다. 아침 출근길 지하철의 소음, 회사 사무실의 전화벨 소리, 점심시간 동료들과의 대화, 퇴근 후 회식 자리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창원 성산구 자택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강동수 씨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뉴스 댓글을 읽고 옛 동료들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7시간을 넘었습니다. 2022년 3월 창원 용지호수공원 벤치에 앉아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침묵이 무서워서 소음 속으로 도망치고 있구나. 독일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1851년 출간한 여록과 보유 제한권에서 고독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고독한 사람은 자기 자신과만 상대한다. 따라서 그가 무엇을 느끼는가는 그 자신이 무엇인가에 달려있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고독 속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반면 둔한 사람은 아무리 다양한 사교와 구경거리와 오락을 즐겨도 권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프랑크푸르트에서 홀로 살며 평생 미혼으로 지냈던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2022년 봄 윤정혜 씨는 코로나19 확진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자택에서 완전히 혼자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아무 곳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누구에게도 맞춰야 할 필요가 없는 시간이 주는 자유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정혜 씨는 격리 기간 동안 오래전에 사두었던 책들을 꺼내 읽었습니다. 젊은 시절 읽으려다 바빠서 미뤄두었던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까지. 하루 종일 책을 읽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고 일기를 쓰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2022년 4월 18일 격리 마지막 날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놀랍게도 나는 혼자 있는 이 시간이 싫지 않다. 오히려 평화롭다. 쇼펜하우어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교성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정신적으로 평범하다. 반면 훌륭한 정신의 소유자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피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교류에서는 자신의 절반을 포기하고 타인의 수준에 맞춰 내려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여록과 보유의 인생의 지혜를 위한 잠언편에 나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은 프랑크푸르트 쇠노프 거리의 아파트에서 푸들 한 마리와 함께 살며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산책하고 혼자 식사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규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강동수 씨는 2022년 여름 경남 창원에서 홀로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그는 혼자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주변에는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 온 사람들이 많았고 혼자 걷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 어색함이 편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2022년 7월 3일 제주 서귀포시 쇠속각 바닷가에 홀로 앉아 있을 때 강동수 씨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직함을 떼어내고 역할을 벗어내고 순수하게 나 자신만 남았을 때 나는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느끼는가? 그동안 회사 과장, 부장, 이사라는 직함 뒤에 숨어 있었던 자신, 남편이자 아버지라는 역할 속에 묻혀 있었던 자신, 그 본래의 자신을 처음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날 저녁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고독은 나를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대전 서구에 사는 1956년생 박순자 씨는 2023년 초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을 나만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 시간만큼은 누구의 연락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전 유성구 갑천변을 혼자 걸으며 카페에 홀로 앉아 커피를 마시며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그녀는 온전히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 몇 주는 어색했습니다. 2023년 2월 11일 첫 번째 나만의 시간에 박 씨는 불안했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 시간이 일주일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3년 6월 17일 일기에 그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 기다려진다. 나를 만나는 시간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다. 쇼펜하우어는 여록과 보유 제도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것만큼만 타인에게서 끌어낼 수 있다. 내면이 공허한 사람은 타인과의 교류에서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반면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충만하다. 1860년 쇼펜하우어가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매일 아침 4시간씩 글을 쓰고
오후에는 혼자 산책하고 저녁에는 오페라나 연주회를 홀로 감상하는 규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1961년생 최기철 씨는 2023년 여름 자신만의 작업실을 만들었습니다. 광주 광산구 수완동 아파트 작은 방 하나를 비우고 그곳에 책상과 의자 그리고 오래전에 배웠던 수채화 도구들을 들여놓았습니다.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그는 그곳에 들어가 문을 닫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왜 혼자 방에 들어가 계세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최 씨는 설명했습니다. 심심한 게 아니라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야. 이 시간이 아버지에겐 필요해. 2023년 9월 5일 작업실에서 그는 북한산 풍경을 그렸습니다. 붓을 들고 종이 위에 색을 칠하는 동안 그는 완전히 현재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사라지고 오직 지금 이 순간만 남았습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온전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 실천으로 증명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혼자 있으면 외롭고 슬프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는 고독을 견디지 못해 소음 속으로 도망치지만 지혜로운 자는 고독 속에서 자신의 풍요로움을 발견합니다. 울산 남구에 사는 1959년생 김현주 씨는 2024년 초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울산 남구 삼산동 자택 작은 방에 방석을 깔고 매일 아침 6시 30분부터 30분간 혼자 앉아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점심은 뭐 먹지? 딸에게 전화해야 하는데, 무릎이 아픈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24년 3월 20일 명상을 마치고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10분간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다. 고요함이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고독한 시간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내면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여록과 보유에서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지적 능력이 평범한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은 고독을 필요로 한다. 그에게 고독은 필수품이다. 반면 평범한 사람들은 고독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교를 추구한다. 이 말은 거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지적 능력이란 학력이나 지식의 양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대면할 수 있는 용기, 침묵을 견딜 수 있는 힘, 내면의 풍요로움을 일궈낸 사람을 뜻합니다. 윤정혜 씨는 지금도 서울 강북구 수유동 아파트에 혼자 삽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자녀들은 여전히 멀리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2024년 가을, 그녀는 오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졌어.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귀해. 예전엔 이 시간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이 시간 속에서 나를 발견해. 강동수 씨는 경남 창원에서 혼자 살며 매일 아침 창원천을 걷습니다. 2024년 11월 현재 그는 혼자 걷는 그 시간을 하루 중 가장 사랑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혼자 걸으며 나는 나 자신과 대화합니다. 오늘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이 고민인지, 무엇이 기쁜지. 이런 대화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할 수 없어요. 고독이라는 섬에 정박한다는 것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고요함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던 삶을 멈추고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그렇게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혼자 살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방에는 수천 권의 책이 있었고
그의 머릿속에는 위대한 사상가들과의 대화가 있었으며 그의 가슴 속에는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독 속에서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온전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침묵을 피해 도망치지 마십시오. 고독이라는 섬에 정박하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이라는 가장 흥미로운 친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새벽 5시 김 선생은 또 한 번 통증에 잠을 깼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6가지 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하나씩 손에 쥘 때마다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라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카락은 성긴 백발로 변해 있었습니다. 40대 시절 자신감 넘치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베란다로 나가 도시의 아침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출근길에 바쁘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활기차 보였습니다. 반면 자신은 하루 종일 집에 머물며 텔레비전을 보거나 산책을 나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기원 후 55년경 로마 제국의 한 노예가 똑같은 심정으로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픽테토스. 그는 다리를 절었고 주인에게 매일같이 구타를 당했으며 자유라는 것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담화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노예의 신분, 불구의 몸, 그 어떤 것도 그의 내면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김 선생은 이 이야기를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철학자의 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의 늙은 몸과 변화한 삶 앞에서 그 말의 의미가 비로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늙은 사람은 쓸모없다, 젊을 때가 더 좋았다, 이제는 끝이다라는 자신의 판단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일기장들이 책꽂이에 꽂혀 있었습니다. 1982년부터 2015년까지 써온 기록들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1982년 4월 15일의 기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첫 월급을 받았다. 10만 원. 손에 쥔이 떨렸다. 이 돈으로 어머니께 옷을 사드려야지. 나는 이제 가장이다. 무섭지만 해낼 것이다. 32살의 자신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이 넘쳤던 것이 아니라 불안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5년 8월 3일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다. 내 잘못인가? 더 신경 썼어야 했나? 아내는 울고 있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2003년 2월 12일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나도 명단에 오를까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완벽했던 시절은 없었다는 것을. 젊었을 때도 중년이었을 때도 늘 무언가 부족했고 불안했습니다. 다만 그때는 미래라는 희망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래 대신 지금 이 순간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먼 곳을 향해 달려가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오후 2시 그는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다른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그들도 저마다의 배를 타고 여기까지 항해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누군가는 보청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햇살을 즐기고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은 문득 에픽테토스의 또 다른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배우다. 그리고 너에게 주어진 배역을 훌륭하게 연기하는 것이 너의 일이다. 하지만 그 배역을 선택하는 것은 다른 이의 몫이다.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자신은 늙은 남자라는 배역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배역을 어떻게 연기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비참하게 연기할 수도 있고 품위 있게 연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중 몇몇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이 순간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아침 햇살을 볼 수 있고 커피 향을 맡을 수 있으며 손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는 서재 책상에 앉아 새로운 노트를 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75살이다. 무릎이 아프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며 선택할 수 있다. 내 배는 낡았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항해 중이다. 그는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이 실천했던 저녁 성찰의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이 통제할 수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을 구분하는 연습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하지 않은 것, 이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에 대해 분노할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것, 이것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 선생은 여전히 약을 먹고 있었고 여전히 무릎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이 달라졌습니다. 주름진 얼굴은 더 이상 추락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의 훈장이었습니다. 75년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는 기원전 1세기 로마의 또 다른 철학자 세네카의 글을 읽었습니다. 인생의 짧음에 대하여라는 저서에서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지 않다. 우리가 그것을 낭비할 뿐이다. 김 선생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후회와 불안에 낭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과거를 바꾸려 애쓰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쳐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다르게 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나는 오늘 하루를 살 것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거창한 목표는 필요 없었습니다. 오늘 한 끼를 정성껏 먹는 것,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 이런 작은 행위들이 삶을 채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학교에서 발표를 망쳤어요. 너무 창피해요. 김 선생은 손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창피했겠구나. 하지만 그 발표가 너라는 사람 전체를 정의하지는 않는단다. 너는 그 발표 이상이야. 한 번의 실수가 내 가치를 깎아내릴 수 없어.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하지 못했던 위로를 손자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자신에게도 그 위로를 건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일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내 가치를 정의하지 않는다. 나는 병들고 늙었지만 그것이 나의 존엄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상처 입은 배도 목적지에 닿기에 충분합니다. 배에 구멍이 나 있다면 그 구멍을 막으면 됩니다. 돛이 찢어졌다면 기워서 다시 달면 됩니다. 완벽한 배만이 항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폭풍을 겪은 배가 더 단단합니다. 수리의 흔적이 있는 배가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김 선생은 이제 자신의 배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매일 조금씩 수선합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물을 퍼냅니다. 내일은 감사라는 새 돛을 답니다. 모레는 용서라는 노를 다듬습니다.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항해를 계속할 수 있을 만큼만 건강하면 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입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입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는 크고 어떤 배는 작습니다. 어떤 배는 빠르고 어떤 배는 느립니다. 하지만 모든 배는 소중합니다. 크기나 속도가 아니라 그 배를 조종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낡았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있다고 해서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는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배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배를 어떻게 계속 몰고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뿐입니다. 새벽 6시 김 선생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통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상실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매달리지 않아야 하고 고독은 축복이며 관점을 바꾸면 같은 현실도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남은 항해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는 서재로 가서 한 권의 책을 꺼냈습니다. 기원전 2세기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쓴 명상록이었습니다. 이 책은 황제가 전쟁터에서 자신에게 쓴 일기였습니다. 제국을 통치하는 막중한 책임, 끊임없는 전투, 병든 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르쿠스는 매일 밤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글을 썼습니다. 김 선생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때 이렇게 말하라. 나는 인간의 일을 하기 위해 일어난다. 인간의 일. 그것은 무엇일까요? 김 선생은 베란다로 나가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출근길에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부가 거리를 쓸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은퇴한 노인에게도 역할이 있을까요? 그는 문득 지난주 마트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한 젊은 어머니가 아이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고 어머니는 지쳐 보였습니다.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 선생이 다가가 아이에게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 우리 아기가 배고팠나 보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맛있는 거 사주실 거야.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감사하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단 2분의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 순간 세 사람의 하루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김 선생은 깨달았습니다. 역할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세상을 구하거나 역사에 이름을 남길 필요도 없다는 것을, 다만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선함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를 펼치고 나의 새로운 항해 계획이라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기.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작은 기쁨들을 기록하기. 두 번째, 일주일에 한 번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자신이 평생 쌓은 목소리와 경험을 나누기. 세 번째, 한 달에 한 번 오래된 친구에게 편지 쓰기. 문자가 아닌 손편지로 진심을 담아서. 계획을 세우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새로운 출발선에 선 것 같았습니다.
나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의 시작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동네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사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자원봉사자가 필요하신가요? 사서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너무 감사합니다. 토요일 오전에 오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그의 새로운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토요일 7명의 아이들이 그의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동화책을 펼쳤습니다. 옛날 옛적에 목소리가 떨렸지만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도 오실 거예요? 김 선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그날 저녁 그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파도가 쳤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키를 잡고 있었고 어디로 갈지 알고 있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여전히 항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오래된 친구 박 교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지만 10년 넘게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만년필을 꺼내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박 교수에게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는가? 나는 요즘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네. 늙는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자네와 나는 젊은 시절 세상을 바꾸겠다고 큰 소리쳤지. 하지만 세상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았네.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나는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살려고 하네. 자네도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네. 편지를 붙이고 일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박 교수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네 덕분에 용기를 얻었네. 우리 곧 만나세. 그들은 한 달 후 오래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대신 현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책, 지금 느끼는 감정, 지금 품고 있는 꿈.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꿈의 모양이 달라졌을 뿐이었습니다. 김 선생은 에픽테토스가 말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자유란 일어나는 일들을 원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쁜 일을 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이제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일어나는 일들을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찾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늙음을 저항하는 대신 받아들이기. 병듦을 저주하는 대신 견디기. 고독을 두려워하는 대신 즐기기. 상실을 한탄하는 대신 남은 것에 감사하기. 이것이 그가 배운 지혜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그는 손자와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나무는 왜 잎을 떨어뜨려요? 김 선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무는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잎을 떨어뜨린단다. 붙들고 있으면 추위에 모두 얼어 죽을 테니까. 내려놓음으로써 나무는 살아남는 거야. 그리고 봄이 오면 다시 새 잎이 돋아나지.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선생은 자신에게도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그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은 수천 년, 수억 년 전부터 빛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삶은 그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짧기 때문에 더 소중했습니다. 그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또 다른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죽음을 경멸하지 말라. 오히려 기꺼이 받아들이라. 그건 역시 자연이 원하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김 선생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자연의 순환이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듯이, 파도가 밀려왔다 빠지듯이 모든 것은 왔다가 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얼마나 잘 살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일어나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커피 향을 맡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간단한 문장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할 일 목록을 적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 오후에 공원 산책하기, 저녁에 아들에게 전화하기, 밤에 좋아하는 음악 듣기. 거창하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 하루를 이루고 하루가 모여 인생을 이룹니다. 파도는 여전히 치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여전히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은 더 이상 바다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그저 바다일 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바다 위에서 자신이 어떤 항해사가 될 것인가였습니다. 그는 키를 꽉 쥐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적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항해의 의미는 도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해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파도와 함께 흔들리고 바람과 함께 나아가고 별을 보며 방향을 잡고 때로는 고요함을 즐기는 것. 그것이 삶이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배는 낡았을지 모릅니다. 돛이 찢어졌을지 모릅니다. 키가 삐걱거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훌륭한 항해사입니다. 파도는 배를 흔들 수 있지만 당신의 영혼까지 삼킬 수는 없습니다. 폭풍은 돛을 찢을 수 있지만 당신의 존엄까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 안에는 침몰하지 않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은 나이, 질병, 상실,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존엄은 무엇을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에게 친절할 것인가, 무엇에 감사할 것인가. 김 선생은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오늘도 항해를 계속하자.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파도가 쳐도 당신의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키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그 신전, 그 불멸의 존엄이 당신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항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